읽어주는 동화책. 순수한 영혼을 가진 동화 작가 안데르센. 1875년 4월 2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화려한 축제가 벌어졌어요. 바로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7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안데르센은 왕궁 발코니에서 국왕과 함께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안데르센을 좋아하고 그가 쓴 동화를 사랑했어요. 한스 크리스천 안데르센은 1805년에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매우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죠. 안데르센의 집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그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요. 특히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책과 연극을 좋아해서 안데르센이 훗날 작가가 되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답니다. 아버지는 안데르센에게 아라비안 나이트에 실려있는 신바드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어린 안데르센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취해 신바드가 되어봅니다. 아름다운 마법 양탄자를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용감하게 수많은 적들과 싸워 어여쁜 공주님을 구출해내는 상상을 혼자 하는 거죠. 친구가 없어 늘 혼자 지내는 안데르센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친구이자 말벗이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낮에는 안데르센 혼자서 여러 가지 색의 색종이로 종이접기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죠. 안데르센은 예쁜 색깔의 색종이로 새를 만들기도 하고 꽃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종이새와 꽃들에게 말을 건넸죠. 넌 어디서 날아왔니? 저 남쪽 나라에서 날아왔다고? 꽤 멀리서 왔구나. 안데르센은 혼자 종이접기를 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답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보던 아버지는 안데르센에게 인형극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안데르센에게 우스꽝스럽게 생긴 인형과 실을 잡아당기면 그림이 바뀌는 그림틀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인형 다루는 법을 안데르센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답니다. 안데르센은 매우 신이 났죠. 이제 직접 인형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형극 놀이를 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인형극의 대사를 외우기도 했어요. 멋있게 대사를 말하면 직접 배우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기분이 매우 좋아졌죠. 그래, 난 앞으로 배우가 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테야. 안데르센의 아버지가 그에게 시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버지의 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데르센의 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 국어를 하기도 했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훗날 그가 쓴 동화 성냥팔이 소녀의 소재가 되었어요. 이렇듯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그의 어린 시절과 주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어요. 추수가 끝난 어느 가을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이웃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고 있었죠. 그때 마침 그 밭의 주인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보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 밭의 주인은 마을에서도 욕심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람이어서 모두가 싫어했죠. 안데르센과 그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그러나 어린 안데르센은 곧 밭주인에게 잡히고 말았죠. 아니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이삭을 주워?
심술쟁이 밧주인은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로 안데르센에게 겁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아저씨를 보고 계세요. 그러자 상상치도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데르센의 뺨을 때릴 것처럼 화를 내던 욕심쟁이 밭주인이 갑자기 순한 양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참 착한 아이로구나. 심술쟁이 밭주인은 안데르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안데르센의 손에 동전 6개를 쥐어주었죠. 이 이야기는 금방 마을에 쫙 퍼져서 가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은 안데르센을 칭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점쟁이 할머니가 안데르센의 집 앞을 지나쳤어요. 안데르센을 본 점쟁이 할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죠. 장차 이 아이는 매우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백두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이름을 날리겠어. 할머니, 그 말이 정말인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명을 타고났어도 그것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 말을 들은 후 어머니는 집이 가난해서 안데르센을 학교에도 못 보낼 것 같은 걱정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 걱정은 무슨.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옆에 있던 실뭉치를 무릎에 놓고 계속 뜨개질만 했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엔 어린 안데르센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데르센의 집은 갈수록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보, 나 군대 지원에 전쟁터로 가야겠소. 안데르센과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죠. 전쟁터라뇨?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안데르센 역시 아버지가 전쟁터로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어린 안데르센의 머릿속엔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죠. 가난한 집안 형편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평소에 나폴레옹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수많은 역경을 딛고 황제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을 아버지는 무척 존경했죠. 며칠 후 아버지는 집을 떠나 오덴세의 제3연대에 들어갔어요. 이곳에서의 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전쟁터로 가게 돼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는 날 어머니와 안데르센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전쟁터로 아버지를 보내는 안데르센과 어머니의 마음은 무척 아팠죠. 안데르센과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전쟁터로 가던 아버지의 군대가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도중에 되돌아온 것이죠. 안데르센과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살아 돌아온 아버지를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된 훈련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죠.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며 헛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안데르센은 걱정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드디어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어머니는 안데르센에게 마을에 살고 있는 점쟁이 할머니를 불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그 어둑어둑한 길을 안데르센은 바람같이 달려갔어요. 하느님,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안데르센은 눈물을 흘리며 점쟁이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죠. 얘기를 다 듣고 난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감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요. 한동안 알아듣지도 못할 주문을 외우던 할머니는 그에게 올리브 나뭇가지를 주었죠. 자, 이걸 가지고 가렴. 이 올리브 나뭇가지가 너희 아버지의 병을 고쳐줄 거다.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못 박혔던 나무죠. 그런 나무이기에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점쟁이 할머니는 믿었던 거예요.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안데르센은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재빨리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안데르센은 아버지의 침대에 올리브 나뭇가지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죠. 하느님, 제발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세요. 안데르센과 어머니는 밤새도록 병상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보람이 없었죠. 1816년 봄날, 아버지는 마치 잠을 자듯 평화로운 표정으로 안데르센 곁을 떠났어요. 안데르센이 11살이 되던 해였죠. 안데르센에게 재미있는 인형극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선 즐거운 웃음소리도 화기애애한 이야기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수척해졌고 힘도 없어져 갔어요. 안데르센은 답답해서 혼자 밖을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방 한 구석에 처박아둔 인형들과 그림판을 보며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가 그리워 혼자 울곤 했답니다. 이제 안데르센은 완전한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집이 가난해서 학교조차 갈 수 없었던 그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친구요, 선생님이었던 것이었죠. 안데르센은 아침이면 이웃집 아이들이 어울려 즐겁게 학교로 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우울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이웃 마을에 일하러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아들을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혼자 놔둔 채 일하러 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늘 무겁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어머니에게 결코 외로움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안데르센은 집에서 가까운 오덴세 강가에 나가 놀았답니다. 혼자 플리프로 배를 만들어 강물에 뛰어보내기도 하고 멀리 바라보이는 화려한 옛성을 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기도 했죠. 그럴 때면 강가에 흔들리는 풀이며 꽃들이 안데르센에게 말을 건네는 듯 했어요. 한스야, 결코 용기를 잃지 마렴. 안데르센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은 주위에 없었거든요. 다만 어디서 날아왔는지 노란 빛깔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저 하늘로 가볍게 날아올라 사라졌어요. 안데르센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혹시 작은 요정이 변해 새가 된 게 아닐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죠. 13살이 되자 드디어
안데르센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을 학교에 못 보내 마음 아파하던 그의 어머니가 무료로 가르쳐주는 학교를 찾아낸 거죠. 안데르센은 매우 기뻤어요. 학교에 간 첫날, 안데르센은 설레고 모든 것이 마냥 신기했죠. 수업 시간에 넋놓고 그림을 바라보던 안데르센은 그만 선생님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자 안데르센은 금방 두각을 나타냈답니다. 선생님이 안데르센에게 시 읽기를 시키면 그는 글을 마음속에 새기며 시를 낭송했어요. 한스, 시를 참 잘 읽는구나. 그래, 시를 읽을 때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읽는 거란다. 선생님이 칭찬을 하자 안데르센은 기분이 좋아 금방 얼굴이 환해졌죠. 이렇게 선생님의 칭찬을 들은 안데르센은 시를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열심히 시를 읽던 안데르센은 갑자기 직접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가 직접 시를 써보는 거야. 안데르센은 지난날 오덴세 강가에서 놀며 느꼈던 생각들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몰래 열심히 시를 쓰던 안데르센은 선생님의 생일날에 축하 시를 써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축하 시를 써서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자 선생님은 매우 기뻐했죠. 고맙구나. 열심히 하면 꼭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안데르센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그때부터 안데르센은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소녀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안데르센은 그 어린 소녀가 매우 불쌍했어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는 그 소녀를 생각하며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안데르센이 그 시를 친구들에게 읽어주자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책에는 관심도 없이 장난치기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안데르센의 시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엉터리 시가 어딨어? 심술궂은 친구들은 안데르센을 쫓아다니며 그의 시를 조롱했어요. 하지만 안데르센은 그런 것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시를 읽고 쓰는 것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를 읽고 싶어도 그에겐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었답니다. 집이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책은 너무나 갖고 싶은 보물 1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분케 프로드라는 시인의 미망인의 집으로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죠.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안데르센은 그만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있는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책들을 부러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안데르센을 눈여겨본 이웃집 미망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책을 좋아하나 보구나? 네. 그럼 읽고 싶을 때 언제든 우리 집으로 놀러 오렴. 미망이는 안데르센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안데르센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미망인의 집으로 갔죠. 미망인과 그녀의 시누이가 매우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었어요. 한스, 잘 왔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볼래? 시인의 누이 동생은 안데르센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셰익스피어라고 씌어진 빨간 책이었죠. 셰익스피어가 누굴까? 안데르센은 처음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리어왕, 맥베스, 햄릿 등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읽는 것마다 흥미진진했죠. 안데르센은 미망인 가족 앞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었어요. 직접 배우가 된 것처럼 표정을 지어가며 읽는 안데르센을 보고 미망인과 시인의 여동생은 몹시 즐거웠죠. 칭찬을 들은 안데르센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온 안데르센은 열심히 글을 썼죠. 예전엔 시만 썼던 안데르센에게 이제 또 하나의 꿈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셰익스피어처럼 훌륭한 연극 작품을 쓰는 것이었죠. 우리 한스, 참으로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기뻐서 안데르센을 칭찬해 주었어요. 드디어 완성한 첫 작품은 아보와 에르빌이었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런 안데르센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용기를 주었죠. 안데르센은 주위의 시선엔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열심히 글을 썼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혼자 글을 쓰고 그것을 인형극으로 만들어 마을 꼬마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점점 가난해져 갔죠.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들었어요. 어느덧 14살이 된 그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글만 쓰면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너도 이웃집 아이들처럼 공장에 나가 일해보는 건 어떻겠니? 네, 어머니. 저도 공장에 나가 일을 할게요. 며칠 후 안데르센은 마을의 직조 공장에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야 했지만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데르센은 즐겁게 일을 했죠. 어느 날 일하다 쉬는 시간에 안데르센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아, 한스가 노래를 제법 잘하네. 사람들은 안데르센의 고운 목소리를 칭찬했죠. 그는 어느새 공장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유명인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연극을 보여드릴게요. 안데르센은 평소에 혼자 연습해 두었던 연극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안데르센은 배우 흉내를 내며 셰익스피어의 연극 대사를 외웠죠. 와, 무슨 연극 배우 같은데? 한스 녀석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우 제법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안데르센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분명 저 녀석은 사내 자식이 아닐 거야. 그러니 저렇게 고운 목소리를 내지. 심술궂은 사람들은 안데르센의 팔과 다리를 잡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깜짝 놀란 안데르센은 발버둥 쳐서 겨우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허겁지겁 집에 돌아온 안데르센은 그날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 어머니는 괴롭힘을 당한 안데르센을 위로해 주었죠. 앞으로는 그런 공장에 나가지 마렴. 어머니는 공장에 보낸 것을 후회하며 안데르센에게 집에서 지내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안데르센은 집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냈답니다. 안데르센의 노래 실력이 온 마을에 알려진 탓에 이웃 사람들은 그를 종종 집에 초대하곤 했죠. 이웃 마을에 사는 군인 아저씨도 안데르센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덥수룩한 수염의 군인 아저씨는 환한 미소로 안데르센을 반겨주었죠. 네가 그렇게 노래와 연극을 잘한다고? 그래, 어디 한번 불러보렴. 안데르센은 군인 아저씨 앞에서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죠. 한참을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안데르센의 노래를 듣던 아저씨는 놀랍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스,
이 도시에 나가서 예술 공부를 해볼 생각은 없겠니? 만약 코펜하겐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곳에 있는 내 동생을 소개시켜 주마. 동생이요? 그래, 내 동생은 시를 쓴단다. 너 혹시 굴두베르히라는 시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니? 굴두베르히는 안데르센도 잘 아는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그럼요. 잘 알죠, 아저씨. 아저씨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 가게 되면 꼭 아저씨 동생을 만나볼게요. 안데르센은 갑자기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어요. 아직 코펜하겐에 갈지 안 갈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겐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코펜하겐에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데르센은 무언지 알 수 없는 벅찬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어느 날 안데르센이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코펜하겐에 가서 제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니, 공부를 해서 뭐가 되고 싶다는 거니? 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말이 어머니에겐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연극 배우는 천한 광대라고 생각해왔던 어머니는 안데르센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어머니는 안데르센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는 훌륭한 연극 배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겠다고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듯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텐델룬드라는 이웃집 소녀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그 소녀는 안데르센의 노래를 듣더니 어느 날 빨간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해 주었어요. 너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 같아. 너는 나중에 매우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 거야. 집이 가난하여 교회에서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안데르센에게 다가온 그 소녀는 안데르센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답니다. 어머니, 잘 지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해 가을 안데르센은 정들었던 고향집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활짝 웃으며 그를 배웅해 주었죠. 마차를 얻어 탄 안데르센은 굳은 결심을 했어요. 꼭 훌륭한 배우가 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마을을 여러 곳을 지나서야 겨우 도착한 코펜하겐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과 멋진 건물들이 대도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줬죠. 모든 것이 낯설어서 안데르센은 보는 것마다 신기했답니다. 내가 드디어 코펜하겐에 왔구나.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 동안 거리를 바라보던 그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극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코펜하겐에서 가장 큰 왕립극장을 찾아갔어요. 잠시 후에 공연이 시작되려는지 극장 앞에는 귀족들이 타고 온 화려한 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안데르센은 곧바로 극장의 지배인을 찾았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떤 역이라도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장 지배인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시하듯 말했어요. 너 같은 어린애가 무슨 배우가 된다고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말씀이나 잘 듣거라.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제가 할 만한 작은 일이라도 없을까요? 하지만 극장 지배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를 내쫓았어요. 그래, 굴두베르 씨를 찾아가 봐야겠다. 코펜하겐에 가면 그 시인을 만나보라고 군인 아저씨가 말했었어. 안데르센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죠.
굴두베르헤는 워낙에 유명해서 쉽게 집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시인을 만난 안데르센은 군인 아저씨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시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안데르센은 코펜하겐에 와서 겪은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굴두베르히 씨는 껄껄 웃으며 안데르센을 바라보았죠. 연극 배우가 되기는 쉽지가 않지. 게다가 왕립극장은 제일 큰 무대이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특히 너처럼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하지만 시인은 용기를 심어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거라. 그래서 안데르센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죠. 얼마 후 안데르센은 드디어 그렇게도 바라던 왕립극장의 견습배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의 재능을 알아본 굴두베르 씨가 그를 왕립극장에 소개시켜 준 것이었죠. 견습배우란 당장 연극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극장 일을 도와주면서 틈틈이 연기 공부를 할 수 있는 배우였어요. 안데르센은 힘든 극장 일을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죠. 꿈에 그리던 무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배우들의 연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일이 끝나면 그날 무대에서 배우들이 했던 대사들을 혼자 연습해 보았답니다. 그래, 언젠가 나도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할 날이 있을 거야. 안데르센은 훗날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어느 맑게 갠 오후, 안데르센은 굴두베르 씨의 집을 찾았죠. 그동안 써온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간 그에게 시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마침 친구들이 오기로 했단다. 음악학교 교수도 있고 작곡가도 있으니 함께 저녁을 먹자꾸나. 저녁이 되자 작곡가 바이제 씨와 시보니 교수가 집으로 왔어요. 그 자리에서 안데르센은 바이제 씨의 피아노에 맞추어 시를 노래했죠. 바이제 씨와 시보니 교수는 그의 노래를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고운 목소리를 지녔군. 노력하면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겠어. 그러나 머지않아 안데르센은 변성기가 되어 목소리가 거칠어졌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연기를 펼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에게 목소리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죠. 실망해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굴두베르 씨는 본격적으로 시를 써보라고 권했어요. 안데르센은 굴두베르 씨의 도움으로 시와 극작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안데르센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바로 그에게 배우의 꿈을 심어준 소녀 텐델룬드에게서 온 편지였죠. 그는 텐델룬드가 소개해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보았어요. 그 중에는 궁정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요나스 콜린이라는 정치가도 있었죠. 안데르센이 찾아가자 콜린 씨는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답니다. 그래, 지금 학교는 다니고 있는 건가? 아니요, 어릴 때 잠깐 다녔습니다. 그러자 콜린 씨는 안데르센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니? 사람은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해. 다니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얼마 후 콜린 씨는 안데르센을 라틴어 학교에 보내주었어요. 그는 안데르센에게 편지와 함께 용돈까지 주었답니다. 편지는 바로 라틴어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전해줄 편지였어요. 그날 밤 안데르센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설렘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첫 학기를 마쳤을 때 매우 좋은 성적을 받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 달래던 안데르센은 다음 해에 부활절 휴가를 맞아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를 타고 몇 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고향 오덴세는 옛날 그대로였죠.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두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스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만남을 기뻐했죠.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안데르센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휴,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똑똑하더니 의젓한 어른이 되었네.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안데르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안데르센은 마음이 한없이 푸근해졌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그는 텐델룬드를 만났어요. 라일락꽃 향기가 가득한 교회 종탑 앞에서 만난 텐델룬드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죠. 한스, 축하해. 고마워. 좋은 분을 소개시켜준 네 덕분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기뻐했어요. 다시 코펜하겐으로 되돌아온 안데르센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라틴어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그는 23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죠. 콜린 씨의 도움으로 코펜하겐 대학에까지 입학을 하게 된 그는 이제 마음껏 시를 쓸 수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시를 써서 굴두베르 씨에게 보여주었죠. 그의 시를 읽어본 굴두베르 씨는 무척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자네는 내 가르침이 필요 없겠군. 훌륭한 시인이 되었어. 굴두베르 씨의 칭찬에 힘을 얻은 그는 방학 동안에 희곡과 소설도 쓰기 시작했죠. 열심히 글을 쓴 결과 그는 대학에 들어간 그 해에 첫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어요. 시집을 본 사람들은 모두 좋게 평가해 주었죠. 칭찬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안데르센은 조금은 부담스러웠답니다. 작가가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시를 좋아한다는 낯선 사람의 편지를 보고 안데르센은 무척 기뻤어요. 그 후 안데르센은 아마게르 섬해의 도보 여행이라는 두 번째 시집을 출간했죠.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글의 영감을 얻고 싶어. 대학 생활을 하며 열심히 글을 쓰던 안데르센은 콜린 씨에게 유틀란드 반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친절한 콜린 씨는 안데르센의 여행에 동의한다는 답신과 더불어 그의 마차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안데르센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학교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는 여전히 개구장이 같은 미소로 그를 반겨주었답니다. 시저 제 친구인 안데르센을 소개합니다. 친구는 가족들에게 안데르센을 소개해 주었어요. 가족들은 안데르센이 시인이라는 말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친구의 누이 동생인 리보르이는 특히 호감 어린 눈빛으로 안데르센을 바라보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데르센 씨. 저는 당신의 글을 매우 재밌게 읽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리보르이 앞에서 안데르센은 그만 수줍어져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녀가 자신의 글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고 칭찬을 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쑥스러웠죠. 제 글을 재미있게 읽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친구의 가족들은 안데르센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죠. 안데르센은 리보르이를 위해 자신의 시를 낭송해 주었어요. 그가 시를 읽어줄 때마다 리보르이는 얼굴 가득 홍조를 뗀 채 감동적인 표정으로 안데르센을 바라보았죠. 안데르센은 그런 그녀가 너무나 좋았답니다. 아름다운 얼굴뿐만 아니라 상냥하고 착한 마음씨를 지닌 리보르이는 안데르센을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안데르센은 그런 그녀를 위해 시를 짓기도 했죠. 여행 중이라 밤에 피곤했지만 안데르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리보르이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그녀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느덧 안데르센은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다음 날 그는 리보르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전히 맑고 투명한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는 리보르이를 보며 안데르센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죠. 그러나 불행히도 리보르이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안데르센은 그만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그는 리보르이를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시로 표현하여 적은 것을 그녀에게 전해주었답니다. 안데르센은 마음이 매우 괴롭고 아팠지만 혼자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죠. 1830년 리보르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시들을 묶어 그는 또 하나의 시집을 발간했어요. 슬픔을 시로 아름답게 꽃 피워낸 거죠. 여러 권의 시집을 낸 안데르센은 이제 나라 안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여전히 가난했답니다. 콜린 씨는 가난한 생활에 쪼들려 글을 쓸 용기를 잃어버린 안데르센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한스, 또다시 여행을 떠나지 않겠나? 여행요? 그래, 이번엔 좀 더 멀리 떠나보게나. 당시 코펜하겐에는 나라의 우수한 학자나 예술가들을 국비로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콜린 씨 사위가 바로 그 제도를 관리하는 선발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콜린 씨는 안데르센을 그 선발위원회에 소개시켜 주었어요.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면 글을 쓸 용기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리하여 안데르센은 1830년에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국비로 여행하게 되었어요. 1833년 안데르센이 28이 되던 해였죠. 그는 외국으로 떠나는 배의 갑판 위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코펜하겐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가본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죠. 그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는 더욱 성숙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내 인생의 기록이라는 자서전을 비롯해 수많은 글을 썼어요. 그의 글이 널리 알려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반겨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덴마크에서 보내온 신문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고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기쁨에 신문을 읽다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죠. 신문에는 안데르센의 시를 혹독하게 비평하는 평론이 실려 있었어요. 머나먼 외국에서 그런 기사를 보니
안데르센은 무척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안데르센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곧 마음이 평안해졌죠. 이제는 어떤 비난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안데르센은 이제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잠시 머무르기로 결심했어요. 좋은 장소를 찾아보던 그는 친구들의 권유로 스위스로 향했죠. 그는 작은 산골 마을로 들어가 낡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방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조용한 환경에 안데르센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안데르센이 머무는 집은 매우 깊은 산골에 있었어요. 창을 통해 알프스 산이 보이고 아침이면 집 앞에 날씬하게 뻗어 있는 전나무들이 인사를 하는 곳이었죠. 산골집으로 오자마자 안데르센은 곧 새로운 글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고국인 덴마크의 전설을 소재로 한 시였어요. 시의 제목은 아그네테와 인어였는데 훗날 동화 인어공주의 기초가 되었죠. 안데르센이 이 시를 쓰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음으로써 모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내 시가 전해줄 수 있다면. 그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시를 써 덴마크로 보냈죠. 그러나 덴마크의 신문에 실린 그의 시는 또다시 비평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안데르센은 또다시 크게 절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드바르센이라는 조각가였어요. 그 역시 덴마크 사람으로 조각을 공부하러 외국에 온 것이었죠. 난 당신의 작품을 읽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어. 비평가들의 말엔 그다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들은 언제나 비판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지 않소. 그보다 나처럼 당신 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소. 드바르센은 안데르센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 나의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한 열심히 글을 써야 해. 앞으로 비평가들의 말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새로운 용기를 얻은 그는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면서 열심히 글을 썼어요. 안데르센은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죠. 이제는 세상 어느 것을 보아도 모든 것이 새롭고 글의 소재로 느껴졌어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온 그는 로마의 풍요로운 예술 작품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자리 잡은 로마는 그에게 커다란 예술적인 영감을 주었죠. 그는 스스로 이탈리아 사람이 된 것처럼 이탈리아의 경치와 사람들에 관한 글을 썼어요. 지나가는 풍경과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다가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게 보여도 모두 다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안데르센은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콜린 씨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거죠. 고향 오덴세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바라볼 때만 해도 그는 슬픈 소식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편지를 읽고
그는 커다란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고향의 풍경과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간다면 처음 유학 왔을 때 계획했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된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안데르센은 심한 자책감 속에서 갈등했어요. 내가 이대로 돌아간다면 조국을 위해서나 나를 이곳까지 보내준 콜린 씨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죠. 밤마다 그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답니다. 그는 비평가들의 혹독한 비판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래서일까요? 그의 글에는 슬픔을 딛고 일어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과 용기가 가득 배어 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완성한 작품이 바로 즉흥 시인이었죠. 그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나폴리를 여행하면서 이 작품을 썼답니다. 즉흥 시인의 내용은 로마에서 태어난 소년 안토니오가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치 안데르센의 일생을 보는 듯한 작품 즉흥 시인은 비평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이 작품으로 안데르센은 자신감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시나 소설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일에 더욱 열중했죠. 동화는 어린 아이들이나 본다는 생각에 어른들은 처음에는 그의 동화들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1837년 발표된 동화 인어공주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안데르센의 아름다운 동화들은 어른들을 감동시키기에도 충분했던 거예요. 그 사실은 안데르센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었죠.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동화를 쓰는 거야. 이때부터 안데르센은 동화 작가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데르센은 겨우 32살이었죠. 동화 작가로서의 명성이 점점 드높아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안데르센을 찾았답니다. 유명한 명사들이나 귀족들이 그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안데르센이 어느 이름난 귀족의 초대를 받고 그 집으로 갔을 때였어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은 후 정원을 산책하는데 커다란 연못이 눈에 띄었죠. 정원 한쪽에 자리 잡은 연못에서 백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우아한 자태의 백조들은 새하얀 날개를 활짝 펴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죠. 아름다운 백조들 속에서 혼자 처진 채 헤엄치고 있는 아기 백조가 보였어요. 그 아기 백조를 바라보는 안데르센의 콧등이 시큰해졌죠. 왠지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안데르센은 집에 돌아와 열심히 글을 썼어요. 좀 전에 보았던 백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완성한 작품이 그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랍니다. 미움받던 못생긴 아기 오리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결국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외에도 그는 그림 없는 그림책 같은 재미있는 동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안데르센은 세상을 여행하면서 창작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워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의 덴마크 왕궁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죠.
친애하는 한스 크리스천 안데르센 선생님에게 국왕께서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십니다. 북해의 외딴 섬으로 갈 예정이니 지금 당장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편지였어요. 안데르센은 단숨에 국왕이 있는 페르 섬으로 달려갔죠. 페르 섬에서 그는 자신이 쓴 동화를 낭독했는데 동화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 국왕도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국왕은 그날 밤에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안데르센에게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라. 비로소 안데르센의 생활은 안정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는 고국인 덴마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었답니다. 그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빅토르 위고나 발자크 같은 유명한 작가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감동적인 동화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안데르센은 여전히 연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몇 해 전에 그는 뮤라트라는 연극의 극본을 써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연극은 스웨덴에서도 공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 당시 안데르센은 스웨덴을 여행 중이었는데 연극을 본 스웨덴 사람들의 크나큰 호응에 매우 기뻤답니다. 그는 조국인 덴마크에서보다 오히려 안데르센의 연극을 더 사랑해주는 스웨덴 사람들의 관심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용기에 힘입어 그는 더 좋은 극본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연극에 대한 꿈을 접을 수는 없어. 용기를 갖고 더 좋은 극본을 쓰기로 하자. 그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 바로 그림 없는 그림책이랍니다. 그림 없는 그림책은 밤하늘의 둥근 달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재미있는 형식의 동화예요. 그 동화에서 안데르센은 마치 스스로가 달이 된 것처럼 세상의 다양한 풍경들을 담아냈죠. 그것은 곧 그가 이제껏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판사와 작품집의 출판 계약을 맺었고 드레스덴에서는 국왕의 초대를 받기도 했죠. 앞으로 안데르센의 삶에는 행복한 일만 계속될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안데르센은 여전히 외로웠죠. 12월이 되자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안데르센 역시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을까? 안데르센은 내심 기대를 하며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도 그를 초대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는 홀로 조용히 집안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초대하는 사람도 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밤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여서인지 안데르센은 더욱 외로웠답니다. 70회 생일을 맞은 그를 위해 코펜하겐 시 전체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졌고 국왕은 안데르센에게 훈장을 보내기도 했어요.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그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왔죠. 각국에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 소개된 안데르센의 책을 축하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러나 안데르센은
나이가 들어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힘도 없어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답니다. 1875년 8월 4일, 마침내 안데르센은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났어요. 안데르센의 죽음을 전해들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순수했던 한 영혼이 이 지상에서 영원히 떠난 것을 슬퍼했어요. 죽은 그의 몸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 발견되었죠. 그것은 누렇게 변한 해묵은 편지였어요. 그것은 그가 젊은 날에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리보르에게서 온 이별의 편지였죠. 안데르센은 죽는 날까지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리보르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비록 내일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잠 속으로 먼 여행을 떠났지만 그는 그가 남긴 아름다운 동화들과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